지은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방 안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지은의 일정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첩에는 빼곡한 알바 시간과 전화번호, 대출 이자라고 적힌 짧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메모의 글씨체가 급히 쓴 듯 흔들려 있는 것을 보고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털며 어머니, 방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괜찮아요. 너 여기서 이렇게 사는 줄 몰랐네요.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놀람보다 아쉬움이 많았고 지은은 잠시 멈칫하며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지은은 여기 자리 잡기 전보다 훨씬 나아요. 전에 살던 곳은 비도 샜어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이순자는 그 웃음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혹시 누구 도움이라도 받아볼 생각은 없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은 서랍에서 따뜻한 물 한 컵을 꺼내며 도움이요? 받을 사람도 없고 받아도 오래 못 가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담담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외로움이 스며 있었고 이순자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이웃 청년이 문을 두드리며 지은 씨, 내일 배달 같이 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네,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오늘은 바빠 보이시네요. 필요한 건 없나요? 라고 물으며 방 안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라고 말하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이순자는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계산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속으로 이 아이는 누가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지은은 작은 접시를 정리해두고 이순자 앞에 앉아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천천히 쉬고 가시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가게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가로등이 주황색 빛을 천천히 뿜어냈어요. 그 빛은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이순자는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하루 종일 차갑기만 했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이어 추우면 말씀하세요. 이불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순자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오래 묵혀두었던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하루 동안 만났던 두 아들의 표정과 말투가 스쳐 지나갔고 지금 눈앞에서 움직이는 지은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순자는 담요를 꼭 쥐며 오늘 하루의 결론이 조용히 가슴에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자와 지은은 늦은 밤 골목공원에 자리한 작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벤치 주변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지은은 어깨를 감싸며 어머님, 여기 너무 추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을 대신하며 가방 속에서 한 봉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지은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숨기려던 무언가를 드디어 내놓으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자는 봉투를 열어 종이 몇 장을 천천히 끄집어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종이에 떨어지자 그 위에 적힌 숫자와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지은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뭐예요? 라고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종이는 150억 재개발 보상금 명세서였고 지은은 눈이 흔들린 채 이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너한테 온 것도 이 보상금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종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엄마 이걸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이순자는 담담하게 두 아들과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이 자신을 보자마자 돈만 쥐어주고 급히 돌아섰던 순간 둘째가 인터폰으로 자신을 외면하며 경비실의 출입 차단을 지시했던 장면까지 그녀는 사실 그대로를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지은은 말을 잃은 듯 조용히 듣고 있었고 손끝은 종이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은은 두 분이 엄마를 못 알아봤다는 말이에요? 라고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으로 본 거겠죠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어요. 이순자는 지은에게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는 보상금 전액의 관리 권한을 지은에게 넘기는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지은은 종이를 보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순자의 손등을 잡으며 엄마 이건 너무 큰 책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겁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이순자는 지은의 손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책임을 맡기려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람답게 대해준 건 너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하루 동안 마음에 쌓였던 결론이 조용히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순간이었어요. 지은은 벤치 아래로 떨어진 눈물을 급히 손등으로 훔치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쉬고 이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용히 흔들렸고 바람은 약하게 그들을 감싸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이순자는 오늘 하루 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 역시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어떻게든 함께 해봐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벤치 위를 넘어 밤 공기 속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와 지은은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은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가 조금 부서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결심이 단단히 서 있었어요. 이순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보상금 명세서와 위임 서류가 차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계단을 내려오며 오늘 변호사님 만나야죠라는 지은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라 앞에서는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거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라면 국물을 얻어다 준 분식집 사장은 지은 씨 또 일찍 나가네? 라고 말을 건넸어요. 지은은 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짧게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 청년도 골목 끝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끌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지은이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연결들이 지은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이순자는 그 작은 배려들이 두 아들의 화려함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위임 서류를 다시 한번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이순자는 벤치에 잠시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은은 옆에 앉아 엄마 정말 저한테 맡겨도 괜찮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욕심이나 부담이 아니라 앞으로의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인이었어요.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돈보다 마음을 믿는 거니까요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천천히 탑승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지은은 지나가는 골목과 빌라, 그리고 자신이 수년간 살아온 가게들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눈빛에는 과거의 무거움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긴장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지은의 손등을 가볍게 잡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가봐요라고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큰 도로로 들어서자 새로운 아파트 단지와 넓은 공원, 그리고 사무실 건물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함께 살 새 집을 구경할 예정이었어요. 지은은 그 사실을 생각하며 진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을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 같이 살아본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야 다시 시작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버스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일어섰고 이순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은 위임 서류가 든 가방을 단단히 붙잡은 채 엄마, 제가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은 자신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동시에 전하는 다짐처럼 들렸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햇빛이 두 사람에게 내려앉았어요. 그 빛은 전날의 무거움과 달리 따뜻하고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이순자와 지은은 천천히 인도로 걸어 내려가며 새로운 집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오래 참았던 인생이 한순간 새롭게 열리는 듯 단단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그때 이순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 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고 지은은 잠시 멈춰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이순자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엄마 어디예요?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따라잡으려는 조급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지은이랑 같이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은이 왜 거기랑 계시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뒤이어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순자는 민수에게 잠시만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넘겼고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 어제 인터폰에 어떤 분이 와서 혹시 그게 엄마였어요? 그 말은 자신의 행동이 떠오른 뒤 뒤늦은 당황이 담긴 톤이었죠. 준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제가 엄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이순자는 두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살짝 뒤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지켜보며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금 어디예요? 바로 갈게요. 엄마 상태부터 확인해야죠라고 말했고, 준호 역시 저도 바로 갈게요. 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과였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뒤늦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오래 고민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필요 없어요. 나 지은이랑 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디에요? 제가 모실게요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준호도 말을 이어 엄마 저 어제 실수했어요. 그냥 잠깐만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이순자는 아들들의 말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너희가 어제 보여준 그대로 보면 돼요. 그 말은 두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박히는 듯한 침묵을 몰고 왔습니다. 민수와 준호의 목소리는 동시에 멈췄고 통화 속에서는 숨소리만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잠시 후 민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준호 역시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제발 100개만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확인한 진심이 어떤 것인지 이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전화기 너머 두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과 함께 살 거예요. 그 말에는 누구를 탓하거나 벌주려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고민해온 어머니의 단단한 선택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순자는 전화를 천천히 끊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하지 않은 채 어머니의 옆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건물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지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이제 집 보러 갑시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끝이 향하는 길 위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채워질 삶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지 며칠 뒤 이순자와 지은은 작은 짐을 들고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사할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보따리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지은은 먼저 짐을 내려놓으며 엄마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 미끄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밝은 현관 조명을 바라보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현관문을 열자 햇빛이 넓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생각보다 괜찮죠? 오래된 집 아니고 교통도 좋아요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가 살기엔 딱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만족과 안도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뒤 이웃 몇 명이 현관 앞에 쌓일 라면, 휴지 같은 생활용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분식집 사장도 큰 비닐봉지를 들고 오며 새로 이사 오셨으니 인사라도 드리려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여긴 또 어떻게라고 말하자 사장은 웃으며 지은이가 옆 동네에서 얼마나 성실한데요. 우리도 기쁜 마음이죠라고 말했어요. 이순자는 그 따뜻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람들은 짧은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둘이 마주 앉자 지은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순자와 세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은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엄마, 이건 새 집에서 처음 놓는 물건이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래요. 이 사진을 여기 두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겠죠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이순자의 휴대전화가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와 준호에게서 여러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이순자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화창에는 엄마 오늘이라도 뵙고 싶어요. 한 번만 시간을 주세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순자는 그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더 이상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엄마 혹시 마음 아프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단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였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저도 엄마 옆에서 잘할게요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조용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새 커튼이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은 마치 집이 두 사람을 환영하는 듯 했어요. 이순자는 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물 2컵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흐르는 햇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오랜 세월 어깨에 얹혀있던 외로움과 걱정이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죠. 이순자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앞으로는 웃을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첫 번째 웃을 일은 엄마. 좋아하는 식탁부터 사러 가는 거 어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좋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함께 고르면 좋죠라고 답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서며 서로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햇빛 아래 그들의 뒷모습은 한층 더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새 집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그 안에는 이제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눈물은 더 이상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고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서로의 마음으로 채워질 예정이었어요.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며 새 식탁을 사러 가는 발걸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놓인 따뜻한 햇빛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재개발 보상금 명세서가 가지런히 접힌 채 들어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총 보상금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 봉투 모서리를 잡지 못하자 이순자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과 땅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둘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저녁이면 허름한 마당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땅이 이렇게 큰 돈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상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순자 씨 인생 펴졌네라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받으면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은 오래된 목재 냄새를 풍기며 천천히 닫혔어요. 세 자식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사업을 크게 키웠다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큰아들 민수,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며 명함을 자랑하던 둘째 준호,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것저것 알바를 전전하던 막내딸. 지은까지 셋은 모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며칠 전 민수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꽤 나온다면서요? 복잡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요즘 큰돈 굴리는 건 전문가가 해야 돼요.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말 끝마다 돈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이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둘째 준호는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무심하게 물었죠. 엄마, 보상금 나오면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근데 요즘 사기꾼 많으니까 형이 알아서 관리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시선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가 있었어요. 그의 젓가락은 밥그릇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인 계산기 앱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내딸 지은만은 조금 달랐습니다. 월세방에서 늦은 밤 돌아온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물 한 컵을 따라 이순자 앞에 놓아주었어요. 엄마, 보상금 큰돈이라면서요?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돈 생기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몸부터 챙기세요. 돈은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눈빛에는 다른 계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그 눈빛이 낯설면서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순자야, 사람 마음은 힘들 때, 그리고 돈 앞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 말이 오래된 기억 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라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이웃들이 모인 동네 경로당에서도 보상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누군가는 가볍게 말했지만 다른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골고루 줘도 결국 서운해합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제대로 보고 주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순자의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과연 자신의 자식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효도한다며 사온 선물들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나눌 재산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재개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철거된 건물 사이로 큰 굴착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추억들을 하나씩 들어올려 어디론가 옮겨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 돈을 그냥 나누어 주면 정말 다들 행복해질까요? 머릿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이순자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조금씩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돈보다 먼저 볼 것은 마음입니다. 메모지를 봉투 안에 함께 넣으며 이순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막연하게 떠올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길지,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기 전에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생각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자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과 함께 묘한 단단함을 띠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이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대문 밖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 안에는 낡은 외투, 검은 니트 모자,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모자를 천천히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이런 모습이면 애들이 알아보지 못하겠죠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다독이려는 작은 숨결 같은 말이었어요. 이순자는 모자 끝을 더 깊게 내리며 손끝으로 외투의 주름을 슬쩍 펼쳤습니다. 그 동작은 긴장을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웃 김씨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순자 씨, 어디 가요? 라고 묻자 이순자는 짧게 잠깐 볼 일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이순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의식하며 걷고 있었어요. 평소 장 보러 다닐 때는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 낡은 외투에서 약한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회사원은 이순자를 힐끔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 행동은 아무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되는 무언의 거리감이었죠. 이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여 손등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탔습니다. 이순자가 버스에 오르려 하자 기사님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며 카드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약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순자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찍었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람이 스며들어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스치는 가게 간판과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고 조금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순자는 과연 내가 잘하는 걸까요라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 좌석의 아주머니가 요즘 노숙자들 왜 이렇게 많아졌대요? 라고 말하자 옆 사람은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이순자의 귓가를 스치자 그녀는 자신이 그 말 속 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큰아들 민수의 동네가 가까워지자 이순자의 손끝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이제 시작이네요 라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심을 다지기보다는 다가오는 순간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에 더욱 가까웠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이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단지 입구로 향하는 길에는 깨끗한 보도와 관리된 조경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이순자의 모습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집배를 눌러야 한다는 사실만이 뚜렷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단지 앞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가 이순자를 한번 바라보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연했지만 오늘의 이순자에게는 작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집 좀 찾아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향해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조금 차가웠어요. 그녀는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지 입구를 지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조용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의 타운하우스 단지로 들어서자 이순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관리실 옆을 지나가는 주민 2명이 그녀를 힐끔 보며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라고 속삭였고 그 작은 소리도 이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단지 안은 조용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길과 반듯한 집들은 이순자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큰아들 집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손에 꾹 쥐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 버튼을 누르자 인터폰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아무 표정 없이 누구시죠? 라고 말했고 그 말투는 점잖지만 거리를 두는 듯 했어요.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으며 민수야 엄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민수의 눈이 잠시 크게 뜨였고 바로 이어서 굳어진 표정이 그의 당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민수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이순자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엄마, 왜 이런 모습으로 왔어요? 여기 사람들 다 알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걱정보다 체면을 더 의식하는 기색이 강했죠. 이순자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하려 했지만 말끝이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볍게 혀를 차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이순자의 손에 급히 쥐어주며 엄마, 당장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그치는 듯했고 이순자의 손등을 잡는 힘마저 성급하게 느껴졌어요. 이순자는 손안에 쥐어진 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허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민수의 비서 김대훈이 다가오며 부장님,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대훈은 이순자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민수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엄마 나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라고 말했죠. 그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쯤 돌아볼 법했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현관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단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겁게 떨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어요. 멀리서 두 주민이 다시 지나가며 아까 그분 또 여기 와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모자를 눌러쓰고 단지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안에는 아직도 민수가 건넨 10만 원이 그대로 쥐어져 있었어요. 이순자는 그 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벗어나는 순간 작은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실망이나 분노보다는 앞으로 이어질 길에 대한 무거운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버스를 갈아타고 둘째 준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변두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는 높은 외벽과 자동 게이트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마다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단지로 들어가자 경비실에서 경비원 한 명이 빠르게 걸어 나와 어디 방문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모자를 벗지도 못한 채 아들 집에 왔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이순자의 초라한 모습과 낡은 가방을 잠시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인터폰을 눌러 1204호 방문자분이 오셨답니다라고 말했고 화면에 준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화면 속에서 누구세요? 라고 말했는데 처음부터 이순자를 알아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순자가 조금 고개를 들자 그제서야 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엄마 지금 제가 바빠요. 밖으로 나갈 상황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냉정했고 화면 뒤로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와 TV 소음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이순자는 잠깐만이라도 얼굴 보자라고 말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준호는 화면 밖으로 머리를 돌려 여보, 밖에 누가 왔어? 라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내 그는 화면 쪽으로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여보, 그냥 모르는 분이야. 착각하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분명 이순자에게 들리는 톤이었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이순자는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준호는 경비원에게 출입 차단해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단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짓으로 이순자를 게이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게이트 문이 닫히는 동안 몇몇 주민들이 지나가며 이순자를 힐끔 바라보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저분 저번에도 왔던 그분 아냐? 아들한테 버림받은 건가라는 말들이 귓가에 남았어요. 단지 밖 인도에 도착하자 이순자는 잠시 벤치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분홍색 고무신 끝이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그 흔들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외투의 얇은 천이 팔뚝에 스쳤고 그 차가움은 몸이 아닌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이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똑바로 걷고 있었지만 발걸음에는 하루가 훌쩍 늙은 사람의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정류장 앞에 도착하자 마침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고 이순자는 모자를 고쳤으며 조용히 열리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 막내딸 지은의 동네를 떠올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순자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 사는 오래된 4층 빌라는 골목 끝에 자리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세월의 얼룩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어요. 계단실 앞 인도에는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세워져 있었고 1층 분식집에서는 어묵 냄새가 은근히 풍겨나왔습니다. 이순자는 계단을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작은 보따리를 더 꽉 잡았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나타났는데 퇴근 직후인지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어요. 지은은 이순자를 처음 보자마자 눈동자를 크게 뜨고 어머님 어디 불편하셨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경계보다 걱정이 먼저 담겨 있었고 이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문을 활짝 열며 들어오세요. 밖은 춥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따뜻한 전기장판 냄새와 함께 작은 등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들이 몇 개 쌓여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정리된 수첩과 알바 일정표가 깔끔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고 지은은 재빨리 싱크대로 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찬장에서 라면과 김치를 꺼내 놓으며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따뜻하게 드시면 속은 풀리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안함보다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먼저인 듯 편안하게 흘러나왔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대답 없이 물을 저으며 조용히 라면을 끓여냈습니다. 방 안에는 라면 냄새가 퍼졌고 이순자는 손을 내밀어 그릇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밖에서 많이 추우셨나 봐요. 손이 많이 차네요 라고 말하며 이순자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 짧은 행동은 말보다 따뜻했고 이순자의 가슴 한켠을 서서히 데우는 듯 했어요. 지은은 작은 서랍을 열어 담요를 꺼내 이순자의 어깨에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문이 열리며 청년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지은을 보고 새로 오신 분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익숙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제가 챙길게요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어요. 이순자는 지은의 주변 관계가 자연스럽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이순자는 라면을 천천히 먹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 곳곳에는 지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그 안에는 과장된 것 없이 단단한 생활의 흔적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 붙은 메모장에는 알바, 시간표와 엄마 건강 챙기기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순자는 눈을 살짝 감으며 오래 참아온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은은 그릇을 치우며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세요. 어디 가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이순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배려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방 안의 작은 불빛 아래 이순자는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따뜻한 인간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